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소송 규칙 특강 하기로 해서요.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신 거 언제 끝나냐 오늘. 그죠? 제가 세 타임 잡아놨잖아요. 좀 넉넉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특강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길면 맥시멈 두 타임, 50분짜리로 두 타임 정도 할 것 같다. 아니면 잘하면 한 타임에 끝날 것 같으면 한 타임에 끝내겠습니다. 물론 한 타임은 50분에 끝나진 않겠죠. 한 70분, 80분 정도에서 한 타임에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쭉 이어서 하고 끝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양치기 소년은 아니고 양치기 중년 정도가 된 것 같아가지고 맨날 보강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하지만 맥시멈 세 타임 잡아놨는데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행정소송 규칙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한테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맨날 매년 하는 파이널 특강 대신해서 하는 거거든요. 파이널 특강 때 여러분께 제공하는 게 찹쌀떡. 찹쌀떡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죠? 찹쌀떡 오면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 12시부터 2시 사이에 온다고 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세요. 이따가 혹시라도 일찍 끝나면 제가 다 얼굴 기억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찹쌀떡 어디서 사셨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디서 주문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 각설하고 행정소송 규칙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규칙이요. 행정소송 규칙 일단 규칙이잖아요. 이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 체계가 가장 상위법이 뭐죠? 우리나라에서 뭐니 해도 대한민국 헌법이겠죠. 상위법 그 아래에 뭐가 있죠?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건 누가 만든 거? 바이 국회가 만든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게 명령규칙이에요. 명령규칙입니다. 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행정부 아니면 사법부가 만드는 겁니다. 가능해? 아니 법은 원래 국회에서 만들고 우리 권력분리원칙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제대로 집행한 건지 아닌지 판단한다가 있다. 권력분리원칙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행정부 사법부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네, 만들 수 있어요. 왜? 헌법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행정부라든지 사법부는 재판을 하면서 각종 근거 규범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행정부도 뭔가 세세한 내용들을 규정할 일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대신 이 법의 등급은 국회가 만든 법보다는 낮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이라는 건 행정부가 만드는 법 규범을 얘기하고요. 보통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여기서 규칙은 사법부가 만드는 이제 법 규범을 얘기하고요. 대법원 규칙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행정소송 규칙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대법원이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상위법인 행정소송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과목은 행정소송법이잖아요. 행정소송법은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행정소송 규칙이라는 건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행정소송법에 반하지 않게 아마 대법원에서 제정을 했겠죠. 어떤 걸 제정했을까요? 가장 유명한 것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안전심리 있고 본안심리 있고 판결 있고 물론 취소소송에서 기억 좀 나십니까? 본안전심리는 소송 요건을 심리하는 거죠.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재판관할 7가지 주제 있고요. 그 다음에 본안 쪽으로 들어가서 8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뽐내기 대회 한번 할까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병합, 소송 참가, 재심 청구, 소외 변경, 취소 소송의 가구제, 심리의 내용 및 범위, 위법 판단의 기준 시, 처분사의 추가 변경, 주장 책임, 증명 책임. 잘 나오네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기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두 달 지나면 이거 8개는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이거 말씀드리려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있죠. 첫 추변. 거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명문의 규정이 없다잖아요. 행정소송법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컨트롤 F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등등을 찾아봐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걔가 시험에 단독 1등, 2등은 뭐죠? 언제까지 가능해요? 이제부터는 다 판례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능? 잘 모르면 기준되는 시점은 사변종.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의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대법원이 얘기하는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잖아요. 이거 3개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명문 규정 없다. 사변종까지 가능하다. 기준은 기사동이다. 이거를 행정소송 규칙에다가 넣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 뭔가 약간 부족해. 이런 것들을 행정소송 규칙에 넣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고 행정소송 규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아래에 자치법규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지회계사 세무사 아카데미에서 행정소송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법도 하고 있어요. 네. 자, 행정소송 규칙 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소송 규칙이요. 원래 23년 8월 31일에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시험에 나오겠구나. 근데 24년도에는 진짜 가볍게 되게 귀엽게 물어봤어요. 야, 행정소송 규칙이라는 게 작년 8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 혹시 이름은 들어봤어?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뭐랑 같이 짬뽕해서 물어봤죠? 행정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규범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래? 법소집. 기억나십니까?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도 가져다 쓰잖아요. 게다가 이제 행정소송 규칙이라는 것도 생겼단다. 과거에는 법소집 문제 낼 때 그래서 기역, 니은 조합으로만 내야 됐어요. 왜냐면 3개밖에 없으니까. 맞죠? 근데 이제 4개 됐잖아요. 행정소송 규칙까지. 그래서 그냥 5개 선택지로 나왔어요. 답이 됐던 게 행정절차법이었나 행정심판법이었나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소집 행정소송 규칙도 이제 다 행정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규범이 된 거예요. 24년도에 이렇게 가볍게 한번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그거 나왔을 때도 이거 물어보면 안 되죠. 행정소송 규칙. 근데 그 정도까지는 그래. 오케이, 어느 정도 좀 익스큐즈 한다 했는데 25년도에 갑자기 뒤통수를 거하게 때려버렸죠. 행정소송 규칙 내용을 대놓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놓고 물어본 것도 좀 너무했어요. 너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나왔으면 앞으로는 행정소송 규칙을 좀 본격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강을 만들게 됐고요. 들으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대단한 내용들은 많이 없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법제처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인 법률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가져왔고요. 자, 23년 8월 31일에 시행됐고요. 한 번 개정했어요. 여기 보시면 일부 개정됐죠. 24년 2월 22일에 개정 한 번 해서 이제 신법이 좀 발효가 된 거죠. 시행이 24년 3월 1일부터 법이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약간 수정. 조문이 하나가 추가되고 일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지금 현행 행정소송 규칙이 된 겁니다. 바뀐 게 뭐 대단히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됐다. 연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자, 가서 보겠습니다. 총칙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앞으로 행정소송 규칙이 그냥 법 몇 조라고 하면 다 행소법 몇 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네요. 행정소송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 약간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행정소송 규칙에서 규정하겠다. 그냥 어이가 되시죠? 그리고요. 여기 밑에 박스 처리한 거는요. 원래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일반 행정소송 규칙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건 없는데 제가 관련된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민사소송법도 있을 거고 행정심판법도 있을 거고 있을 건데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체크할게요. 아시겠죠? 행정소송 규칙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대법원에서 관련된 해설서를 하나 냈어요. 이게 법조문이 몇 개까지 있습니까? 20조까지 딱 있죠. 20조까지 있는데 그러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지금 12페이지지 원래는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페이지가. 근데 그 해설서를 보면 한 2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원래 보통 그래요. 각 조문마다 해설을 해야 되니까 관련된 조문을 다 쓰고 이게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판례가 뭐가 있다라는 걸 해설하는 해설서가 있단 말입니다. 걔를 참고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든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다 근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공인된 다른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그런 것만 가지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자, 행정소송법 1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법은 행정소송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이게 바로 소송의 본질이죠. 권리 구제라는 게 원래 소송의 본질 아닙니까?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1조를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처분을 다툰대요.
그죠? 아니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우리는 보통 부작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죠? 어쨌든 목적, 권리, 구제가 목적이 된다. 그리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를 다투는 것도 있네요. 이걸 당사자 소송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한 요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소송법 1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처분을 다툰다, 부작위를 다툰다, 그리고 소송의 본질인 권리구제,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다툴 때는 당사자 소송을 이용해서.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2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게 조금 있어요. 2조. 제가 그동안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동안 거짓말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행정소송법 6조 한번 보세요. 이거 나오는 순간 눈에 번쩍 뜨이는 게 있죠. 행안부 장관, 이거 알지.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느낌도 알아. 맞죠? 지금까지는 행정소송법 6조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알고 가시면 마치는데 이해도 잘 되고 마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행정소송 규칙을 알아야 되고 이 2조를 읽어보면 그때 설명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히 달라지는 건 사실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달라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뭐 가지고 설명하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가지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기본 강의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칠판에다 할까 했는데 그냥 여기다 할게요. 이게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다가 갑이 보통 얘는 한국수력원자력 아니면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를 신청합니다. 주고 행복하게 끝나는 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거부를 해야죠. 위원회는 주지 않는다.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도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청이니까 당연히 근거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상한 근거법을 제가 하나 만들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거법 주변 그 건축 허가 대상 지역 주변 100m 주민 전원 동의 전원 서면 동의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서면 동의 없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근거로 해서 거부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충족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퉈야 됩니다. 갑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고요. 처음에 이것부터 이해가 안 됐잖아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근거법규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자, 1심 법원에다가 1심 판사님 근거법규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면 1심 법원 판사님은 심리를 못하고 대법원으로 보냈죠.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원래 1심에서도 심리할 수 있어요. 이 근거법규가 이상하다,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소송법 6조만 공부해야 돼서 여기 대법원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요거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자고요. 1심, 2심 판사님들도 이 근거 법규가 이 법규는 국회가 만든 법률 단계가 아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명령 규칙이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명령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명령 규칙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1심 판사님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사님이 판단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이죠. 지금 이거는 색깔을 좀 달리 써볼까요? 1심 법원에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뭘 하는 거죠?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를 하는 거예요. 명령, 규칙 심사. 아마 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근거 법규가 위헌이다라고 1심 판사님이 생각한다면 위헌인 법규를 적용해서 거부를 한 거부도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효력이 진짜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단을 했다고 해봅시다. 위헌이네. 근거법규가 이상해. 위헌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위헌이네.
이게 장소가 조금 그러네. 자, 봅시다. 1심 법원에서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근거법규가 위헌이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을 했겠죠. 판결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인용 판결했겠죠. 거부가 위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거부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인용 판결을 딱 때리면 아마 우리는 대법원까지 보통 가니까 당사자인 위원회는 마음에 안 들겠죠. 인용받으면. 그럼 항소해서 2심 갈 거고 2심에서 똑같이 했는데 또 인용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법원 갈 거고 대법원에서 비로소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사건에서 배제 이제 안 되고 거기서 행안부 장관으로 토스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사실 모든 소송이 다 대법원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1심에서 항소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위헌이네라고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아마 판결 위헌임이라고 결정하고 판결을 내리면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은 2주 동안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로 위헌인지 위법인지가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1심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법 6조는 적용이 안 돼요. 맞죠? 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위헌 위법이 확정되었을 때 대법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토스하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 6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1심 단계에서 끝나버리면. 그래서 1심 단계, 2심 단계에서 끝났을 때는 행정소송규칙 2조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법원 외의 법원이 얘는 1심, 2심 법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1심, 2심 법원이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재판을 했습니다.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재판이 뭔지 봅시다. 대법원은으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 뒤쪽을 읽어봅시다.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이 법원은 대법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심, 2심 법원, 하급심 법원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심, 2심 법원에서도 뭐를 판단할 수 있다? 위헌인지 위법인지 명령규칙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2항 다시 읽어볼게요. 1심, 2심 법원에서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통해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준 거죠. 그 근거 법규는. 맞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거기 재판서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이 해당 근거 법규는 위헌입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어디로 빨리 보내라? 대법원으로 보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임이라고 결정된 판결문을 어디로 쏴라? 대법원으로 쏴라. 대법원으로 쏘렴 송부한다. 얘가 행소규 규칙 2조 2항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법원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대법원은 우리 대법원 판결로 딱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면 급이 맞는 사람이랑 놀아야 되니까 행안부 장관한테 토스하는데 지금 하급심에서 위헌 위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법원에 일단 알려주라고는 했죠. 그럼 대법원이 행안부 장관한테 토스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급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대법원 판결로 위헌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하급심 1심, 2심 판결로 위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하면 돼? 그냥 소관행정청에 통보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이 여기서 어디로 쏜다고요? 소관행정청. 여기서 소관행정청은 어디겠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겠죠. 원자력안전위원회. 아시겠죠? 소관행정청이라는 말을 확인하시고 행안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행정청. 여기로 통보해야 된다. 이거는 규칙 2조 1항의 내용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완벽해졌습니다. 1심, 2심에서도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할 수 있고요.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하고 확정이 돼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판결문을 1심 법원 판사님은 대법원에 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재판에서 근거법규가 된 명령규칙 중에 어떤 거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에 토스하면 1심 판사님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럼 대법원은 그걸 보고 그래 우리 민임이가 잘했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디로 쏘면 된다? 행안부 장관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낮은 그 해당 명령 규칙 소관행정청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처분청을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소관행정청이라는 건 해당 근거 명령 규칙 있죠. 얘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 있잖아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이거 관련된 규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서 설명드릴 건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기로 쏘면 된다. 이 해당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 권한을 가진 곳이 바로 소관행정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 2조 1항 2항 확인되셨죠? 넘어갑시다. 3조 소송 수행자의 지정. 네, X. 안 보셔도 되는 거 틀림없이 있으니까 지워버리세요. 아예 읽지도 않겠습니다. 4조 준용 규정. 행정소송 절차에 우리 이런 비슷한 거 있었는데 행정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행정소송법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소규,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얘랑 비슷하죠. 법, 소, 칩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죠? 민사소송법 법조문 502개, 민사집행법 312개, 그리고 민사소송규칙 144개, 민사집행규칙 218개.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어디서 만드는 거겠어요? 대법원에서 만들었겠죠. 소송에 관련해서 민사소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소송 절차를 대부분 진행하는 곳이잖아요. 법원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규정들도 좀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 단계에서는 법소집을 준용하게 되고 규칙 단계에서는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집행규칙도 가져다 쓰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취소소송. 재판 관할이네요. 관할? 구조. 여기 보시면 우리 법부터 봅시다. 일단 대원칙,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맞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피고, 걔네 동네 가서 싸워라 대원칙, 모든 소송의 대원칙. 그리고 뭘 기준으로 잡는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잡는다. 이걸 그래서 무슨 관할이라고 해요?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잡는 거 토지 관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관할권 있는 법원은요. 9조 2항, 1항, 2항, 3항 이하에서 3개까지도 생길 수 있었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임의 관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장이 성립한다? 토지 관할은 임의 관할이다 라는 문장이 성립하죠.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죠. 그게. 자, 2항 보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여기도 주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잡아라. 그리고 대법원은 서울에 있으니까 이게 서울행정법원이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렇죠? 자, 왜 이렇게 한 방에 서울행정법원에 가서 싸우라는 거죠? 규모가 큰 사건이니까. 느낌으로 딱 보면 중앙행정기관 뭐 이런 곳에서 하는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3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특정의 장소. 토지, 부동산, 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마찬가지 이것도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다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잡겠다. 그래서 토지 관할이었습니다. 구조 알고 계시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관할을 봅시다. 읽어보시면 국가의 사물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이거 구조에 있는데 어디 있죠? 구조 2항 2호에 있죠. 국가의 사물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이거 있죠. 자,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는 그 장에 대하여 그 지사나 지역본부 등 종된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하냐면 요양급여 같은 거 결정 같은 거 합니다. 요양급여라는 건 의료기관이 행위, 어떤 의료 행위인데 요양에 관련된 행위를 하면 당사자한테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양급여를 얼마로 결정하겠다. 즉 의료기관한테 얼마를 주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처분인 겁니다. 보통 그게 나쁜 처분이 되려면 과거에는 해당 의료행위, 요양에 관련된 의료행위를 했을 때 100씩 지급을 하다가 이제 항상 공단 이런 재정은 건전성이 중요하니까 줄이겠죠. 점점. 그러면 의료기관에는 나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어디에다가 제기할 건지 관할이 궁금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울산에 있어요. 본부 울산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도장 찍고 나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본부가 일단 울산에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본부가 따로 있어요.
마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우리나라 법원이 3단계잖아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잖아요. 대법원이 울산에 있는 거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따지면 지역본부가 고등법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있겠어요? 일단 경부선 한번 탑시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호남 한번 가야죠. 광주. 그 다음에 강원도 한번 가야죠. 강원도.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서울 아니죠.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도 나름 대구보다 인구가 많죠. 근데 경기도랑 인천을 합쳐서 경인 이렇게 본부가 있습니다. 지역본부. 그 다음에 지사가 또 따로 있어요. 지방법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본부마다 한 7개에서 10개씩 지사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런 거 괜히 쓴 게 아니겠죠. 지역본부, 지사.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자 메인 처분을 하나 해봅시다.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서 무슨 행위를 한다고요? 요양급여 결정이라는 처분을 해요. 급여 결정이라는 처분을 해요.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원래 근로복지공단 도장 찍고 나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사도 있고 지역본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도장을 찍고 나가는데 본부는 울산에 있으니까 우리 행정소송법 9조 1항에 따르면 울산지법으로 가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구조 1항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니까 울산에는 행정법원이 없으니까 해당 지역 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울산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리고 구조 2항에 따르면 구조 2항 2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원래 이건 국가 일이에요. 아마 보건복지부 일일 겁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근로복지공단 아니면 노동부 일인가?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에 위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방에 어디 가서 다툴 수도 있죠. 서울행정법원에 가서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관할권이. 원래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울산지법 아니면 서울행정법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역본부와 지사가 퍼져 있다는 거는 각 지역에서 사건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된 사건도 퍼뜨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그래서 만들어진 게 5조 1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칙. 이제 읽어볼게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련 공공단체 그 장에 대하여 지사나 지역본부 등 종된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역본부 지사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한 6, 70개가 되는데 해당 일을 행하는 지사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곳에서 나온 처분이면 그 지사를 그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라는 뜻입니다. 즉 원래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처분은 행정소송법 9조에 따르면 울산지법 아니면 서울행정법원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쫙 퍼뜨릴 수 있겠네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공단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항상 2개만 생기게 하지 말고 피고 소재지 서울행정법원 2개만 만들지 말고 결국에 그 해당 지역 사건이면 해당 지역 지법에서 하렴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라는 말 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구조 2항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5조 1항으로 좀 더 구체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3항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의 수용이라고 토지의 수용은 처분이 그냥 수용 재결이에요. 맞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아니면 각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그거 뺏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뺏고 보상금 주고 이게 토지 수용이잖아요. 수용 재결이라는 처분을 통해서 하죠. 그런데 그래서 토지의 수용이라는 건 처분이 되게 쉬워요. 그냥 처분 이름 자체가 수용 재결이니까. 근데 이런 거 있죠.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추상적인 거잖아요. 맞죠? 말이 추상적이죠. 얘를 구체화시키겠다가 여기 5조 2항에 있습니다. 법 9조 3항의 기타 부동산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좀 구체화시켜 봅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이거 얘가 광업권, 어업권 설정 처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꼭 알고 써놔야 될까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한번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 규칙 5조 2항이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조 사망에서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를 구체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보겠다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행사의 강제, 제한, 금지 등을 명령하는 처분. 얘는 되게 쉬워요. 건축물 철거 처분. 철거 처분 같은 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실현하는 처분, 특정 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부여하는 처분.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처분 같은 게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혹시 아세요? X라는 토지가 있는데 X라는 토지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서 계약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기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갑의 토지 X토지가 을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묶어버리죠.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어디가 그러죠? 서울 전 지역. 서울 전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토지? 뭐 땅 살 일 있나? 아파트 거래를 하는 거에 토지거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면 이제는 당사자들끼리 매매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는 다 관공서 가서 도장을 받아야지만 아파트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니네끼리 계약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관공서에 도장을 한번 거치도록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하는 처분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서 다퉈야 돼? 라고 하면 구조사망에 의해서 관할권이 생기는 처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조 2항에서 나온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5조 2항은 행정소송법 구조 사망에서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 놓았다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 6조. 6조 같은 거는 사실 설명할 일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피고경정. 행정소송법 피고경정 보면 법조문이 6항까지 있어요. 되게 많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요한 부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가볼까요? 일단 1항 잘못 지정했을 때는 신청으로만 가능. 뭐 이런 거 있었죠. 원고의 신청, 당사자의 신청, 법원의 직권 막 이런 거 있고, 그죠? 그다음에 2항 만약에 피고 경정 결정이 되면 그 정본, 원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얘는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죠. 선수 교체 됐으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다음부터 네가 와야 돼요라고 알려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3항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 3탄피 즉시 소지 외우고 계시죠. 제3 원피 원피까지 알고 계시죠.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바이 원고만 할 수 있다. 피고는 못해요. 즉시 항고까지도 아시면 좀 과하게 아시는 거긴 하지만 안 나오진 않았으니까, 나온 적이 있긴 하니까. 그 다음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그냥 피고경정 결정이라고 쓰면 안 되나? 피고경정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 신소죠. 언제 제기한 걸로 본다?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구소 제기 시에 제기한 걸로 보겠다. 이거 무슨 규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보통 제소기간의 제한을 회피하게 해주는 규정이라고 보통 많이 말씀드리죠. 항상 제소기간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왜입니까? 피고경정이 되면, 피고경정 결정을 받게 되면 예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된 걸로 보고? 취하된 걸로 보고, 그 다음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이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보죠. 그거 구소, 취하, 신소재계 실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원조집이 원래 피고경정에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소외 변경해서 막 가져다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행정소송법에서. 아시겠죠? 원래 여기 있는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소, 취하의 성격을 주죠. 이거 맨날 나오는 오선지가 뭡니까? 각하, 기각 아니잖아요. 구소, 각하, 구소, 기각 이거 다 틀린 거잖아요. 그쵸? 꼬리에 꼬리를 너무 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법조문이 막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3조 1항 단서, 승계, 13조 2항 업계입니다. 이거 승계, 업계 한번 나온 김에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사유가 생긴 때에는 여기는 당사자의 신청, 직권, 당직이죠. 여기서는, 그죠? 자, 법조문이 6개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피고경정 도대체 언제까지 되는데 는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법소집을 준용하니까 민사소송에서 보통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자고요. 민사소송에도 피고경정이 있습니다. 피고 선수교체 언제까지 가능해요? 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1심 단계에서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민사소송에서 정해놨던 거였어요. 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야, 행소는 아니야. 달라. 왜 1심까지 있고 1심 변론 종결할 때까지 해야 돼? 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자. 뭐 사변중까지. 이렇게 판례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판례에서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게 법원의 관행으로 계속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걔를 이제 행정소송 규칙에 명문화 시켜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을 원래 개정하면 제일 깔끔한데 법 개정은 되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고 행정소송법 개정하는 지금 20년째 계속 개정하겠다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일부 개정만 되고 있어요. 일부 개정 뭐예요?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가 행자부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 거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죠. 그죠? 탑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 정도만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법 개정은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법에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놓자. 우리 대법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오고 있었으니까 그걸 행정소송 규칙에 넣어서 명문화 시켜놓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명문화가 되긴 했습니다. 물론 법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7조 명령규칙 또 났다. 명령규칙 소관행정청에 대한 소송 통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법원은 명령규칙 위헌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 아니네요. 그렇죠? 명령규칙 위헌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명령규칙 소관행정청이 피고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행정청에 소송 계속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어렵다. 자,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가 나왔냐면 영업정지 1개월이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우리 갑에게 나왔습니다. 누가 했죠? 구청장이 했어요. A구청장이. A구청장이 갑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식품위생법 어쩌고 여기서 하려고요. 영업정지 1개월 나왔는데 A구청장이 위생점검 나간 거예요. 위생점검 나가보니까 갑 음식점에서 좀 불결하다라는 느낌을 해서 단속이 된 겁니다. 근데 근거법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니다. 법 단계면 안 되고 명령규칙 단계여야 되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거기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볼게요. 가상의 규정입니다. 위생검사 중 티끌이 발견되면 정지 1개월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딱 봐도 너무 심하죠. 약간 위헌 위법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상의 법규예요. 가상의 법규. 근데 어쨌든 위헌 위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거고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거면 행정부 공무원들은 그거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영업정지 1개월을 때린 거예요. 그럼 다퉈야죠. 야 이거 법 이상하다 너무. 취소소송 제기합니다.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뭐 해야 돼요? 근거법규가 이상해요. 또 불러야 되죠. 그죠?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거법규 이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원이죠. 1심입니다. 1심. 대법원 아니고요. 1심 법원. 대법원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서는 1심 법원에서 뭘 하냐면 자, 이 소송의 원고 피고를 일단 살펴봅시다라고 해서 원고를 봐요. 원고 갑이죠. 피해를 입은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 피고는 누구죠? A구청장입니다. 근데요, A구청장은 이 시행 규칙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청이고, 그쵸? 지금 근거법규가 이상해요라는 건 이 근거법규를 적용을 위헌이라고 해서 이 사건에 하지 말까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관련성이 있냐면 이 근거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근거법규가 진짜 이상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청장은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당사자일 뿐이니까 이 법규를 실제로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 그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까 5글자? 소관행정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걔를 한번 불러서 얘기 좀 들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 있죠? 행정청의 소송참가 같은 거 있죠. 야 너 한번 들어와봐. 여기 내가 1심 법원 판사인데 이거 시행규칙 좀 이상한 것 같거든? 위헌일 것 같아. 네가 한번 얘기 좀 해볼래? 라고 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굴 부르겠다? 소관행정청인 이건 누구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굴 부른다? 소관행정청을 부르는 거예요.
소관행정청을 야 행정청에 소송 참가로 너 들어와 볼래? 여기서 식품위생법이죠. 여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생법 시행규칙 식품 의약품 부처가 자주 바뀌니까 의약품 안전처장이겠네요. 너 한번 들어와봐. 이 소송에 참가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참가시키겠다는 의미는 이제 이 규칙을 해석하면서 나온 거고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지금 해당 사건에서 근거법규 이상합니다 하고 틀림없이 이상해 보이죠. 그 명령규칙 소관행정청이 피고와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쵸? 피고는 여기에서 처분을 행한 구청장, 보통 지자체장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지자체장일 거고 소관행정청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개정이라든지 폐지할 권한 있는 행정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보통 처분청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다른 경우가 제법 된단 말입니다. 맞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 규칙의 소관행정청에 소송 계속 사실을 통지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 다퉈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개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규칙이 이 규칙이 지금 다퉈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한번 들어와서 할 얘기 있으세요? 없으시면 그냥 위헌 결정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용 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위헌임이라고 하면 위헌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란 얘기잖아요. 결국에 지금 이 법조문은. 그리고 위헌임이라고 하면 이제 판결문 써가지고 어디다 제출해야 되죠? 대법원에 제출하고. 그럼 대법원은 소관행정청에 또 통보해야 되고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앞으로 웬만하면 적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아까 걔랑 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 다음 봅시다. 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거는 위헌 위법이 아닙니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겠네요.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한다는 아니네요. 제출할 수 있다. 아, 이거 진짜 좀 너무하긴 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뭘 건드렸는지 25년 문제에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아니 하여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가지고 이걸 오선지로 만드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죠. 우리는 그러면 기대에 맞게 틀려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건드리면 안 돼. 이거 제출할 수 있다. 이거 외워서 가실 거예요? 아니죠. 아, 분노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뭐 됐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아시죠? 제3자의 소송 참가, 행정청의 소송 참가 워낙 중요한 거니까 체크만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양치기 중년. 자, 보겠습니다. 당사자 또는 당행정청의 신청, 당행직이죠. 결정으로서라는 말은 직권이랑 관련 없는 말입니다. 절차가 판결이 아니고 결정을 통해서 하라는 뜻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죠? 결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시험에 종종 등장하죠. 그 다음에 당사자 및 당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 의견 청취 의무 있죠. 구속, 기속, 동의 땡. 그 다음에 민소법 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청의 소송 참가. 이것과 대비해서 제3자의 소송 참가는 67조. 이게 무슨 의미인데? 급이 낮다는 뜻이잖아요. 행정청은. 당사자보다 훨씬 낮은 급.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같은 급. 보조 참가인에 지원하는 지위. 제3자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에 준하는 지위. 네,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 제출. 답변서 뭔지 아시죠? 소장을 먼저 쏘면 소장을 피고한테 달려가가지고 걸어가도 돼요? 차 타고 가도 되고? 네, 죄송합니다. 가가지고 소장을 피고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장 어디다 제출? 법원에다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일단 형식상 제대로 들어왔는지 소송요건 통과가 되면 이거 본안심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피고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피고가 받죠. 무방비 상태에서 소장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피고한테 며칠을 주죠? 30일을 줍니다. 그 안에 뭐 해야 돼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원고 한 말 답뻥입니다. 원고 청구 각하 기각해 주세요라고 써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기 그거를 이제 좀 명문화 시켜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 봅시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만약에 피고가 그래 내가 한 처분이 잘못된 게 맞지. 그래 뭐 말지 뭐 라고 생각하고 답변서를 제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변서 제출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피고가 아무 말이 없네. 그럼 원고 청구 다 맞다는 뜻이네. 그러면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피고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원고도 무턱대고 처분을 받고
그래? 바로 내릴 소재기다. 이렇게 안 하겠죠.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요? 왜 이런 처분이 나왔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일리가 있네. 죄송합니다. 직권으로 취소 다시 날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장까지 제출된 상황이라면 일단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진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게 보통 일반적이란 말입니다. 소장까지 날릴 정도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면 답변서 날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다투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본이 아니고 부본은 복사본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이라는 기간 줬죠. 불변기간은 아닙니다. 불변기간이란 말 없죠. 그리고 30일 안에 안 내면 오케이.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딱 30일만. 30일 지나는 순간 오케이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잘 안 해줘요. 웬만하면 기간 더 줍니다. 보정명령 계속 막 통지하고 이거 진짜 며칠 더 드릴게요. 만약에 안 하면 진짜 원고 청구 전부 인용합니다. 일주일 더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또 안 왔어. 2주일 더 드릴게요. 시간이 모자라세요? 뭐 이러면서 계속 더 줘요. 웬만하면 얘기 들어보려고 한다고요. 웬만하면 아시겠죠? 그건 현실에서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30일이 원래 기본값이고 여기서도 30일을 명문화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X7 까다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적으래요. 이제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다 두 문자 따서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죠? 나오기 전에 빨리 붙읍시다. 우리는 아직 오래 나오면 어떡해? 틀리시면 됩니다. 네, 다 틀릴 거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운이 결정하는 거니까 외우고 가는 거 아니죠. 뒤쪽은 별로 의미 없고, 네, 의미 없다. 그러니까 8조는 이제 한번 들으셨으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보는 거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9조 나왔다 드디어. 첫출변.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첫출변이라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 3가지. 일단 명문의 규정이 없다. 어디에? 법에. 그래서 규칙에는 일단 명문의 규정을 넣어놨다. 첫 번째. 두 번째 언제까지? 사변종까지 가능. 세 번째 가장 기준이 되는 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기사동 들어가고요. 별거 없죠. 이건 더 이상 설명 드릴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봅시다. 문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다고요. 규칙에 있지 법에 있는 건 아니니까. 설마 행정소송 규칙에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한다 라는 게 나올까요? 만약에 나오면 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정도를 하실 수 있게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첫출변에 관련된 규정은 행정소송 규칙에는 들어간 겁니다. 법에는 당연히 없어요. 아직까지. 아시겠죠? 사변종이라는 거 과거에 판례로만 얘기했었고 판례로만. 그리고 기사동이라는 것도 판례에 확립된 법리였는데 그거를 규칙에 명문화 시켜놓은 겁니다. 규칙 왜 만드는지 아시겠죠? 이제 지금까지 관행이라기보다는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를 명문화 시켜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집행정지의 종기 보겠습니다. 집행정지 되게 많죠. 여기 보시면 일단 1항 집행부정지 원칙. 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2항 보시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기 위하여 좀 중요한 것만 밑줄 한번 쳐볼까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난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즉 취소소송 제기했어야 되죠. 적게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23조 2항 단서.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효력 정지 제일 센 거 소 잡는 칼. 집행 속행의 정지. 절차 속행의 정지. 닭 잡는 칼 애들. 닭 잡는 칼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소 잡는 칼을 쓰지 말아라. 맞죠? 그래서 처분의 효력 정지가 제일 센 거 먼저 고려하지 말아라. 약한 효력을 가지는 애들부터 먼저 고려해서 집행정지 목적이 달성이 될 것 같으면 그렇다면 제일 센 거는 나중에 해라 라는 거. 이거는 법조문을 잘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랑 또 비등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려운 문장. 집행정지 5항 2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이거는 없다라고 해서 정선지로 절반 나오고요. 있다라고 해서 오선지로 절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에 잘 붙여가지고 없다? 맞아 맞는 것 같아. 있다? 이거 이상한데 어색한데 틀려. 이렇게 하고 푸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서는 그래 나 이거 알아. 그거 안양에서 진주로 이송시키는 그거지 라고 하면서 막 그림 그려서 풀 수 있어 라고 하면 푸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한테 뭐도 중요하다? 시간도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입에 잘 붙이시면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되는 편이니까 꼭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극적 요건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증명이 아니고 소명, 소심행 맞죠? 그리고 적개처 회급 공 말고 마지막에 본 있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얘는 법정 조건은 아닙니다. 23조를 아무리 뒤져봐도 본안 청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야 됩니다. 인용될 가능성은 있어야 됩니다라는 규정은 없다고요. 그런데 판례는 요구하니까 그 요건은 틀림없이 집행정지를 해주기 위한 요건인 건 맞습니다. 법정 조건이라는 말이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걔는 법정 조건은 아닙니다. 법에는 적혀 있지 않다고요. 본이라는 요건은. 아시겠죠? 그리고 뭐 6항은 됐고요. 30조 해야 될까? 30조이랑 뭐예요? 기억하십니까? 29조 1항은 뭐예요? 비교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30조 1항은 그 유명한 기속력이고요. 29조 1항은 형성력입니다. 형성력 중에 제3자율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30조 1항 기속력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하고요. 마찬가지 29조 1항 제3자율도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합니다. 걔는 29조 쪽에 써 있어요. 29조 1항 2항에. 어쨌든 30조 1항이 나온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집행정지. 행정소송 규칙에 뭐가 써있는지 봅시다. 법원이 법 23조 2항에 따른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마지막 시점이죠. 집행정지 보통 언제까지 해준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렇게 명문화 시켰네요. 과거에는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했대요. 진짜 옛날은 아니고 과거 보통 첫 번째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이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확정이 안 됐죠. 2주를 주거든요. 항소할 수 있는 기간. 그 2주 동안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라. 네. 그림 그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허가 취소 먹었습니다. 소송 제기하죠. 우리는 지금 집행정지를 보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했어요. 집행정지 신청.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소송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허가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허가 취소가 나오는 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졌어요. 맞죠? 이 X 이쪽은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을 할 수 없죠. 처분이 나오는 순간 소송을 제기해도 나는 영업을 못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면 집행정지 결정은 장래효만 있기 때문에 그 집행정지 결정 받은 이후로는 임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죠? 허가 취소가 잠깐 멈추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언제까지라고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험적으로 선고는 거의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선고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변종 아니고 선고시입니다. 선고가 나오죠. 그러면 선고가 나오고 뭐가 생긴다고요? 2주가 생기잖아요. 2주 안에 항소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각이 인용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인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신나죠. 이겼네. 나 허가가 바로 회복되는구나. 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효, 소급효, 제3자효 같은 판결의 효력들은요 확정이 되어야만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집행정지로 잠깐 눌러놓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언제까지 눌렸어요? 선고까지 눌렸죠. 근데 내가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다시 권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판결 확정이 안 됐으니까. 맞죠? 그리고 행정청이 항소했다고 해봅시다. 선고하고 2주 안에 2주 딱 되는 시점에 피고가 항소했다고 해볼게요.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여전히 영업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항소에 대응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돼요. 난 집행정지 신청해서 결정 받으면 여기까지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가 이제부터 또 2심 하는 동안 또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1심 판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피고가 항소할 때까지 아니면 최소한 항소 기간이 완전히 도구할 때까지는 여기는 영업을 못 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용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행정지의 효력은 언제까지라고 써줬어요? 선고시까지라고 써줬잖아요. 아, 이건 안 써드려서 그렇습니까? 집행정지 언제까지였다고요? 선고시까지라고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고시까지만 되살려주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요,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집행정지 효력 없어지니까 내가 1심 판결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나는 영업 못해요, 당분간. 언제까지? 만약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판결 확정된 시점부터 허가 취소는 완벽히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영업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항소해서 2심 갔습니다. 그럼 2심 단계에서 다시 집행정지 신청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인용 판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 뜨잖아요. 이것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요때까지는 집행정지 해줄게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보통 상대방인 피고가 항소를 하면 거기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웬만하면 뜨는 기간 없이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어떤 건지? 그래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잡아라. 지금까지 현재 다수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보통 15일, 선고일로부터 15일 아니면 20일, 30일 보통 그렇게 정해서 집행정지를 해주는 게 관례였어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해주는 게 30일이었고 그거를 법제화 시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정도는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한다까지는 밑줄 안 쳐도 되겠죠. 그래서 제목 집행정지의 종기. 단서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좋은 말 다 써놓은 겁니다. 이거 정할 때 어떻게 해라? 다 고려해서 해.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 및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문장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선고시까지가 아니고 자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로 잡았다고 하면 선고가 됐더라도 나는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있는 거죠. 언제까지? 여기서부터 30일까지는 있는 거죠. 그러면 30일 안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면 나는 중간에 뜨는 기간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2심을 이어 나갈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좀 복잡하긴 한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의 2 행정소송 규칙이 한번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23년 8월 31일에부터 시작했다가 24년도에 한번 개정됐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들어간 애가 얘입니다. 10조의 2. 근데 딱 읽어보세요. 딱 읽어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무슨 법 몇 조에 따라서 집행정지가 가능한데 그때 의견을 청취하라는 법조문인데 이거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다. 의미 없어요. 학교 폭력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간단하게만 설명 드려볼까요? 학교 폭력이 워낙 좀 이슈가 많으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모의고사 출제하고 막 일을 이것저것 하면서 드라마를 틀어놓고 일을 막 하는데 요즘에 이제 변호사, 판사 뭐 이런 거 나오는 드라마를 좀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학교 폭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재밌는 건 형사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관심이 생긴 거예요, 10조 위에. 그래서 학교 폭력 어떻게 진행되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설명 드릴까 말까 고민.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뭐 하겠어요? 피해자가 신고하겠죠. 피해자가 신고하면 일단 학교장의 재량으로 자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해요. 네 가지인데 전치 2주 이내에 피해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산상 손해가 없거나 아니면 있었으면 바로 즉각 보상이 됐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물건 뭐 부셨어? 그러면 바로 보상해줬어.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속적인 행위 아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복으로 한 학교 폭력은 아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것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제 반드시 이 사건 어디로 가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폭위,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폭위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도 있고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자격 요건도 막 있고 그래요.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폭위가 열려요. 학폭위가 열리면 학폭위에서 결정을 하겠죠. 뭐부터 그 처분의 호가 있어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가 제일 약한 거 서면사가, 9호가 제일 센 거 퇴학.
이제 가해 학생한테 그런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처분이에요. 누가 하냐면 심의위원회가 학폭위가 심의를 하고 누구 명의로 나가냐면 교육장 명의로 나갑니다. 교육장이 누구냐면 현재 이제 교육지원청이라고 있거든요. 교육청이 있고 메인 우리나라 교육청이 있고 그 아래에 지방에 있는 교육지원청이라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교육청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교육청 뭐 이런 데 있었거든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청. 근데 그게 지금은 이름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고요. 그 교육지원청의 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런 처분이 나가요. 그러면 이거 처분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뭐 하겠어요? 집행정지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저한테 퇴학처분 나왔는데요. 집행정지 해주세요. 이 집행정지가 굉장히 악용되고 있죠. 집행정지는 빨리 결정 내주잖아요. 집행정지 결정 내주고 소송은 길죠. 소송 진행하는 동안 어떻게 됐죠? 이미 대학 갔는데. 그죠? 이미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집행정지가 굉장히 악용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정지가 가능해요. 처분이 나왔고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이 나오면 걔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소송법 19조의 처분이 맞고 그러면 소송 제기하면서 아니면 심판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집행정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피해 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를 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넘어갑시다. 네. 안 나옵니다. 네. 이거 나오면 뭔가 시위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겠죠. 설마.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25년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서 아니 행정소송 규칙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실 거면 차라리 그 우리 출제할 때 쓰는 그 뭐 시행 공고, 시험 시행 공고에다가 행정소송 규칙을 넣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좀 만용이었다. 만약에 넣는 순간 10조의 이도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서로 좋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합의해서 요건 설마 안 내실 거죠? 라고 그냥 조용조용히 가는 게 좋겠다. 설마 들어가면 좀 그래요. 좀 그래.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다. 뭐 제 얘기가 뭐 곡이 들리겠어요? 뭐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벌써 60분이라고요? 네. 여기서 잠깐 끊고 나머지 20조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절반 남았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절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